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 한 주간에 뜨겁게 달구었던 주요 뉴스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통기획,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이 세 가지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통기획입니다. 이 신통기획이 과연 만능키가 될까라고 하는 뉴스 기사인데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조합에 매력적이라서 이 공급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집값에 자극이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신청이 몰리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는 신통기획 추가 사업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상반기에 11곳, 이 하반기에 9곳, 총 20곳이 신통기획 신규 사업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9곳은 이 재개발이 2군데, 나머지 7곳은 모두 재건축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대치동 미도아파트, 그리고 이 외에도 이 대치동 음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3구역, 그리고 신반포 2차 아파트 등 이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 신통기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통기획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는 이 주민 제한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약 5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구간이 바로 이 사전 타당성 조사,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정비 계획 수립, 이 세 가지 단계인데요. 이 세 가지 단계를 그동안은 자치구가 주도를 했는데 서울시가 주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공공기획과 정비계획을 서울시가 같이 짜서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 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이런 사업과 달리 신속통합기획, 줄여서 이 신통기획은 민간이 정비사업을 주도합니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이 각종 절차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초반부터 조합 측과 정비계획안을 같이 짜고 있으니까 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비교적 빠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신속기획 재개발은 1년에 한 번 공모를 하고요. 이 신속기획 재건축은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은 인센티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임대주택과 이 기부 체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이 신통기획으로 인한 이 정비사업은 인센티브는 있지만 특별히 임대주택과 기부 체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정비사업보다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서울시의 신통기획 정비사업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이 주택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이죠. 아리팍 34평 45억에 거래됐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전세 보증금 21억 원을 낀 이 갭 투자였습니다. 이 본인 자금은 24억 원 이상 필요했었겠죠. 이 평당 1억 3,200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수요는 많은데 이 공급이 부족하면 시장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한 비정상적인 가격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유일한데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 신통기획 재개발, 신통기획 재건축이 신통방통하게 잘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13년 만에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이 되었는데요.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이 남아있는데요. 이 국무회의 의결이 되면 공포일로부터 곧바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시행일은 12월 하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이 되면서 실제 얼마나 감소되는지에 대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2015년 7월 30일 8억 5천에 취득을 했고요. 2021년 12월 30일 날 18억 원에 양도를 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 거주는 3년을 했고 이때 양도 차익은
9억 5천만 원입니다. 이런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니까 비과세 기준이 9억일 때는 양도세가 9,520만 원이었는데요.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양도세는 5,666만 원으로 3,854만 원이 감소했고요. 40.4%가 감소됐습니다. 약 4천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네요. 다음 사례입니다. 취득 시기나 양도 시기는 동일하고 10억 원에 취득했고 25억 원에 양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양도 차익은 15억 원이죠. 마찬가지 거주는 3년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해봤습니다. 이때 계산을 해보니까 비과세 기준이 9억일 때는 2억 2,159만 원이었고요. 12억 원으로 바뀐 경우에 1억 7,32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831만 원이 줄었고요. 21.8%가 감소되었습니다. 약 5천만 원 정도가 절세가 되었는데요. 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에 따른 이 양도세 변화는 양도 차익이 클수록 양도세 감소율은 낮고 양도세 감소액은 커졌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양도를 할 경우에 양도세 절감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11월 말 KB국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11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서울시가 12억 3,729만 원이고 경기도는 6억 19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이 12억 원이 아니고 15억 원으로 상향이 되었다면 종부세 납세 대상이 이 공시가격 11억 초과이죠. 시가로는 15억 원에서 17억 정도 되니까 비슷한 수준이고요. 주택담보대출도 시세 15억 초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질 수 있었는데요. 매우 아쉽긴 하지만 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매도 계약을 이 공포 예정일 이전에 12월 중순 정도로 잔금을 잡았다면 매수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 공포일 이후로 잔금일을 조정하면 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에 대한 뉴스입니다. 얼마 전 여당에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를 내밀었었는데요. 이 거래 절벽 상태인 이 아파트 거래 빙하기를 벗어나나 하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집을 판 사람은 바보가 아니냐라고 하는 기사도 있는데요. 이 돈을 벌고 저축을 하다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이 현재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말하는데요. 이 갈아타기를 할 때는 시장에 매물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으로 인해서 아무도 팔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이 매물 급감,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이 거래 빙하기인 거죠. 부동산 민심 잡기 다급한 민주당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 보유세를 높이고 처음 집을 살 때와 팔 때 이 거래세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라고 했었고요. 윤석열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는 50% 정도로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양당의 두 대선 후보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이 여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해서 민주당의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두고 하루 만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피할 수 없지만 다주택자 중중과 세율을 아예 기본 세율로 파격적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는 매매 절벽 상태입니다. 10월 거래량이 2년 7개월 만에 최저라고 하는데요. 11월 달 거래 부진도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강북구나 종로구 등에서는 한 달 거래량이 10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 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10월 달이 2308건인데요. 11월 달 통계가 나오면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증여가 이 다주택자 매도 건수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이 80%의 양도세를 물고 집을 파느니 50%의 증여세를 내고 가족에게 증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징벌적 과세로 인해서 매물만 잠겨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 매매 현황에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한 통계가 처음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매매 거래량 현황인데요. 이 서울 경기도의 아파트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매도량 변화입니다. 서울은 이 직전 1년에 비해서 최근 1년이 약 11,000건 정도 감소됐고요. 경기도 역시 약 10,000건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서울 아파트 월평균 증여와 월평균 다주택자의 매도 건수입니다. 월평균 증여 건수가 이 최근 1년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증여 건수가 1979건이고 다주택자 매도 건수는 1567건입니다. 이 증여가 다주택자 매도 건수를 앞지른 거죠. 이 징벌적 과세로 인하여 다주택자들의 선택은 대체적으로 매도보다 증여를 선택하였습니다. 아니면 버티기에 돌입하였습니다. 이 증여를 받으면 최소 5년간은 이 증여재산 이월 과세로 매물이 잠기게 되죠. 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주택자들의 기존 주택 공급마저도 씨가 마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부동산 R114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 절반이 내년에도 집값이 오른다고 예상하였습니다. 대출 규제라든지 기준금리 인상,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하락 요인으로 꼽히고요. 대선이나 지방선거, 이 규제 등이 주요 변수로 있는데요. 설문조사에서 이 집값 상승의 이유로 서울 경기도 아파트 가격 상승과 이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이 절대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당의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결과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이 똘똘한 한 채 끝까지 남긴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가장 똘똘한 한 채를 남기겠죠. 지방이나 서울 외곽의 물건을 먼저 처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는 끝까지 보유할 것이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할 거면 이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인해서 유예 기간은 상당히 길게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양도세를 완화를 한다고 하면 이 거래 공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빠른 결론을 내야 합니다. 또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완책을 병행해서 마련해야 합니다. 이 다주택자가 처분을 하고 다시 또 샀다가 다시 또 처분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내용은 이 시장에 간보기만 하지 말고 빠른 결론을 내서 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